친구들 안녕. 저녁 잘 챙겨 먹었어요? 저는 밥 비벼서 먹었어요. 나물들 있어가지고 나물이랑 밥 비벼 먹었어요. 친구들은 명절 음식 먹었어요? 아니면 간단하게 먹었나? 뭐 먹었는지도 궁금하다. 아무튼 오늘도 친구들 보고 싶어서 왔어요. 그리고 항상 생각해보는데 진짜 사람의 마음이 진짜 소중하고 참 예쁘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 살아왔던 시간들이나 뭐 품은 마음들에 대해서 다 뭐 바로 말하거나 표현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그렇지 못한 마음들이 있다고 해도 그런 마음들까지도 다 포함을 해서 하나하나의 마음은 참 소중하고 예쁘다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우리들의 뭐 감정 변화들, 친구들의 감정 변화들 이런 것들을 봐도 진짜 우리가 많은 생각들을 하고 많은 감정들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구나. 그리고 또 그 전에 보낸 시간들 아니면 지금 현재에 처한 상황들 이런 시간들은 또 말로는 다 표현하지 못해도 각자 나름대로 어려움들을 가지고 있을 수가 있겠다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쁜 마음들을 가지고 있는 것들은 진짜 소중하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고 제가 이야기했듯이 늘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려고 하고 우리 자신들이 정말 존귀하고 귀한 존재라는 걸 잊지 않으면 어떤 상황도 그런 친구들을 무너뜨릴 수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늘 배워야 되는 것 같아요. 아까 제가 그 돈에 관한 그런 뭐 다큐 찾아보라고 했는데 그게 좀 시리즈별로 있나 봐요. 그래서 저도 또 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잠깐 언급을 해보면 깜짝 놀랐어요. 이게 우리들의 뇌가 수렵 생활을 하던 그 시대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뭐 사냥하고 그러던 때. 근데 요즘은 그때보다 훨씬 발전했잖아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아, 개발을 하지 않으면 뇌는 계속 퇴화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성장하고 배우려고 해야 된다. 그리고 친구들은 기본적으로 머리가 참 영민하다. 그리고 감각적이고 그런 천재적인 면들이 있으니까 아직 개발되지 못한 그런 잠재적인 부분들을 더 많이 개발하면 훨씬 뛰어난 역량을 나타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진짜 신비로웠어요. 알아가는 데 있어서. 그리고 오히려 또 그런 뭐 부자인 사람들이 약간 그런 뭐라고 할까 조금 더 양심적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뇌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고 그런 뭐 도덕적인 부분이나 양심적인 부분이 조금 더 뭐 두각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그런 연구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약간 놀랍기도 했고 그래서 공감 능력이나 이런 것들을 갖지 못할 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진짜 공감 능력은 정말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뭐 누가 아프면 그런 것들을 들여다 봐주려고 하고 뭐 나랑 다른 사람이 가진 감정이 다르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 이건 진짜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내가 아프면 다른 사람도 아플 수 있고 다른 사람이 아프면 또 나도 그런 아픔을 느낄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늘 내가 귀한 존재이듯이 다른 사람도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정말 중요하다. 그리고 다 같이 좋은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 것 이런 게 참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친구들 각자가 하는 하나의 생각 또 하나의 마음들이 정말 소중한 게 어떤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지가 진짜 뭐 많은 사람들을 또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항상 우리가 스스로 점검하고 가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뭐 친구들은 진짜 매력이 많고 그래서 사랑을 많이 받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랑을 많이 받고 있는 사람들이 잘못된 생각이나 그런 잘못된 선택들을 했을 때
그런 많은 사람들을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 갈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을 생각해 보면 이거는 그렇게 가볍게 생각하고 갈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져요. 제가 늘 이야기했지만 우리는 모두 누군가의 소중한 가족이고, 뭐 가족, 뭐 사회, 국가, 세계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리고 점점 발전해서 뭐 진짜 우리가 아직은 가지 못한 뭐 우주나 이런 것도 언젠가는 또 갈 거 아니에요. 그렇듯이 점점 이렇게 뻗어나가는 세상이 오고 있는데, 우리의 생각과 그런 마인드도 거기에 걸맞게 갈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우리가 이번 생을 살고 죽지만 또 뭐 윤회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다음 세대로 와서 살게 되는 날이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뭐 오염시키는 수많은 부분들, 그런 부분들에서, 그런 환경들에서 또 우리의 후손들이 살아야 될 수도 있고, 또 그런 후손이 우리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런 부분, 뭐 멀리까지 생각해보고 계획하는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우리의 생각을 깨울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나 뭐 영상들, 이런 것들을 많이 보고 배우려고 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우리의 뇌가 자극을 받아서 이게 긍정적인 방향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것들을 많이 보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요즘에는 정보가 진짜 너무 난무해서 그게 더 문제라면 문제지, 정보가 없는 시대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수많은 정보 중에서 진짜 꼭 필요한 정보, 이런 것들을 잘 선택하고 뭐 좋은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 것, 이런 게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뭐 우리의 정신이나 마음을 너무 많이 산만하게 하고 그런 것들보다는 좀 어떤 기준점을 잡고 갈 것인지, 바른 가치관이나 그런 것들을 일깨워 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 아니면 이제 뭐 우리가 좀 마음의 평안을 얻고 그럴 수 있는 그런 뭐 정서적인 부분들에 대한 것들, 이런 부분들을 좀 채워가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 또 책 읽으면서 생각나는 것들이 있으면 나눌게요. 책 읽어드릴게요. 나는 TV 시청을 즐기는 편이 아니고 그랬던 적도 없다. 모순적이라고 느낄 사람들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옛 시트콤 드라마 앤디 그리피스 쇼 재방송을 제외한다면 메리 타일러 모 쇼가 종영한 날 밤을 마지막으로 나는 시트콤 드라마를 정기적으로 보는 것을 그만두었다. 집에 있을 때는 심야 뉴스도 보지 않는다. 잠들기 전에 강한 부정의 에너지를 받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휴가를 보낼 때도 숙소 침실에 TV를 들여놓는 일이 거의 없다. 어쩌다 내가 TV 채널을 이리저리 돌려보는 날이면 여성을 성적으로 이용하거나 여성을 상대로 한 폭력이 묘사되는 프로그램이 적어도 하나쯤은 어김없이 나오는 걸 보게 된다. TV 방송인으로 활동하던 초반, 나는 미처 깨닫지도 못한 채 오락연애라는 이름 아래 무책임한 프로그램을 방영한 적이 있다. 나와 스태프 한 명은 간통을 포함한 성추문을 일으킨 어느 남편을 토크쇼 손님으로 초빙했고, 수백 명의 시청자가 보는 가운데 아내는 배우자가 부정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토크쇼 무대에서 처음으로 듣게 되었다. 나는 그 순간을 결코 잊지 못할 것이다. 여인의 얼굴에 떠오른 수치와 절망의 표정에 나는 너무나 부끄러웠다. 그녀를 그런 상황에 처하게 한 것이 바로 나였다. 바로 그때 나는 다른 사람들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수치스럽다는 감정을 느끼게 하거나 그들을 작아지게 만드는 프로그램에 절대로 손대지 않겠다고 결심했다. 우리가 오랫동안 품어온 생각은 우리 자신이 된다는 것을 나는 확실히 안다. 여성이 무언가를 생각하면 그녀는 그런 존재가 된다. 우리가 우리의 위대함을 반영하지 않은 형상이나 메시지를 계속 접하면 우리는 마치 생명력이 빠져나간 것처럼 느끼게 된다. 늘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어떤 생각을 품고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 이런 것들을 설정하는 건 우리 자신들이다. 그리고 늘 그런 끌어당김의 법칙에 의해서 친구가 생각하는 것들을 삶에서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게 부정적인 것이든 긍정적인 것이든 그렇게 나타날 것이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긍정적인 것들을 많이 생각하려고 하고 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생각을 긍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고 그런 부분들이 친구의 삶을 더 윤택하게 만들고 정서적으로도 그런 감정들 부분에 있어서도 좀 더 많이 웃을 수 있고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요소들이 많아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우리의 위대함을 반영하지 않는 형상이나 메시지를 계속 읽었다. 또 우리가 매주 몇 시간 동안 잔혹한 내용의 프로그램을 몇십 개씩 튼다면 아이들이 폭력을 갈등 해소의 적합한 방식으로 받아들인다 해도 놀라서는 안 될 것이다. 나 자신이 내가 보고자 하는 그 변화가 되자. 이 말은 내가 삶의 기준으로 삼고 따르는 말이다. 하찮게 만들기보다는 고양하자. 부숴버리기보다는 다시 짓자. 속이기보다는 우리 모두 더 높은 곳에 설 수 있도록 길을 밝히자. 후퍼 선생님의 5교시 수학시간, 내가 고7을 시험을 걱정하며 자리에 앉아있을 때 인터콤을 통해 교내 방송이 흘러나왔다. 특별한 손님이 강연하러 오셨으니 강당으로 모이라는 것이었다. 살았다, 만세. 오늘 수학 수업은 이걸로 끝이란 생각에 나는 혼잣말을 했다. 반 친구들과 한 줄로 서서 강당 안에 들어갈 때 내 머릿속에는 수업에서 탈출했다는 생각뿐이었다. 나는 의자에 앉아 또 다른 지루한 시간에 대비해 졸채비를 갖췄다. 하지만 나는 누구도 아닌 제시 잭슨 목사가 강연자로 소개되었고 킹 목사가 저격당한 날 그와 함께 있던 흑인 인권운동가가 그날의 강연자였음을 알았을 때 나는 몸을 좀 고추어 세웠다. 그 순간에는 미처 몰랐지만 나는 그날 내 일생일대의 강연을 들을 운명이었다. 1969년이었다. 나는 성적표에서 A와 B를 받는 우수한 학생이었고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쯤은 이미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날 잭슨 목사는 내 안에 불을 지피며 내가 삶을 보는 방식을 바꿔놓았다. 그 강연은 우리 선조들이 치른 개인적인 희생에 관한 것이었다. 그들이 어떤 경로로 이곳에 와서 머무르게 되었건 그들은 우리 모두를 위해 희생을 치렀다고 강조하면서 그런 류 희생에 관해서도 덧붙였다. 또한 우리보다 먼저 이 세상에 와서 우리가 뇌슈비르 흑백 통합고등학교에 앉을 수 있도록 길을 닦아준 사람들에 관해서도 이야기했다. 그는 지금 우리는 자신에게 탁월함을 빚지고 있다고 하면서 지금보다 더 탁월해질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탁월함은 인종차별을 막는 가장 강력한 억제책입니다. 그러므로 탁월해지십시오. 나는 그 말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그날 저녁 집에 갔을 때 나는 마분지를 찾아내서 그가 말한 문구를 적어서 포스터를 만들었다. 그 포스터는 그때부터 대학 시절까지 내내 거울 위에 머물렀다. 시간이 흐르면서 나는 포스터에 나의 글귀를 덧붙여 나갔다. 성공하고자 한다면 탁월해져라. 이 세상이 제공하는 가장 최상의 것을 원한다면 너 또한 세상에 최상의 너를 제공하라. 그러한 구절들은 내가 수많은 장애물을 넘는 데 도움을 주었다. 내가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는 것이 명백했을 때조차 그랬다. 지금도 나는 탁월해지려고 한다. 나눔에 탁월할 것, 호의를 베품에 탁월할 것, 노력하는 것에 탁월할 것, 투쟁과 대결에 탁월할 것. 내게 있어 탁월함이란 어떤 경우에도 최선을 다하는 것을 뜻한다. 돈 미겔 루이스의 책 4가지 약속에 나오는 마지막 약속이 바로 그것이다. 언제나 최선을 다하라. 이것이 우리가 자유로 가는 가장 만족스러운 길임을 나는 확실히 안다.
루이스에 의하면 우리의 최선은 그날의 기분과 상태에 따라 달라진다고 한다. 하지만 상관없다. 모든 상황에서 최선을 다한다면 자기 자신을 꾸짖으며 판단하고 죄책감과 부끄러움을 느낄 일이 없을 것이다. 하루를 마감할 때 나는 정말 최선을 다했어 라고 말할 수 있도록 하루하루를 살자. 그렇게 우리는 최상의 삶을 산다는 위대한 과업에 탁월해질 수 있다. 아버지는 나를 키우면서 빚을 지는 것이 얼마나 끔찍한 일인지를 내 머릿속에 주입했다. 빚이 있다는 것은 게으르다는 것이며 아버지의 표현에 의하면 빈둥거림과 같은 거의 성격적인 결함으로 취급되었다. 그래서 내가 집을 나간 지 채 1년이 지나기도 전에 1,800달러의 빚을 지게 되었을 때 나는 내가 실패했다고 느꼈다. 아버지에겐 절대 말할 수 없는 것이었으며 감히 돈을 빌릴 생각은 꿈도 꿀 수 없었다. 대신 나는 21% 이율의 대출을 받았다. 저녁은 곡물 건포도 시리얼로 대충 때우기 일쑤였으며 내가 살 수 있는 가장 저렴한 자동차를 샀다. 바퀴 위에 놓인 버킷이라고 내가 비웃었던 그 자동차는 나의 직장과 집 사이로 날아다 주긴 했다. 나는 11조를 교회에 냈고 옷은 1년에 단 한 번만 샀다. 대출을 다 갚은 후 나는 내가 제때 낼 수 있는 액수보다 더 큰 액수 고지서를 받는 일은 이제 다시는 없으리라 맹세했다. 내 능력치를 넘어서는 소비를 했을 때 느끼는 그 기분이 너무 싫었다. 아버지는 세탁기와 건조기, 새 냉장고 등 중요한 물건을 사기 위해 저축을 했다. 내가 1976년에 내슈비르 집을 떠날 즈음에도 새 TV는 들여놓지 않았다. 아버지는 돈이 마땅치가 않다고 했다. 오프라쇼 후 전국 방영이 결정되었을 때 내가 아버지에게 처음으로 사드린 것이 바로 컬러 TV였다. 물론 전부 현금으로 샀다. 사람들이 어째서 빚을 지고 인생을 살아가기를 선택하는지가 내게는 언제나 수수께끼였다. 오프라쇼에 출연하여 경제적 공공에 관해 이야기를 했던 어느 부부를 나는 결코 잊지 못할 것이다. 결혼한 지 불과 9개월 남짓된 신혼이었음에도 그들의 관계는 거대한 비용의 무게에 눌러 이미 위태로웠다. 그들은 멕시코 해변에서 치른 결혼식 비용의 대부분을 신용카드로 긁었다. 하객 일부를 위한 호텔 숙박비와 스파 이용료를 자기들 돈으로 지급했고 피로연 저녁 식사로 바닥 가재와 최고급 필레미뇽 스테이크를 대접했다. 또 오픈바를 설치해서 하객들에게 원하는 만큼의 음료를 모두 무료로 제공했다. 이 축복받은 행사의 이면에는 거의 5만 달러의 신용카드 고지서가 달라붙어 있었다. 남편이 약혼 반지를 사기 위해 직장 연금에서 대출받은 9,000달러는 별도였다. 동화 같은 한 번의 주말을 위해 그 부부는 몇 년 동안 계속될 악몽에 발을 디딘 셈이었다. 나는 확실히 안다. 행복하고 충만한 삶을 위해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지 않고 그저 우리가 살 수 있는 물건들로 자신을 정의하는 데 급급하다면 우리는 그저 우리 능력 이상의 삶을 살거나 빚을 지는 데 그치지 않는다. 우리는 거짓된 삶을 사는 셈이 된다. 각종 고지서라는 이름의 짐이 그토록 끔찍하게 무거운 이유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진실하지 않은 것이다. 빚에서 자유로워지면 목적이 있는 꿈에 의미가 있는 것들을 삶에 들여놓을 수 있는 공간이 생기게 된다. 지금도 나는 무언가를 사기 전에 2번 생각한다. 이것이 내가 지금 소유하고 있는 것과 어떻게 어울릴 것인가? 충동 구매에 불과한 건 아닐까? 정말 쓸모가 있는 것이 아닌가? 아니면 그저 아름다워서 갖고 싶을 따름인가? 몇 년 전 앤티크 가게에 갔던 때가 생각난다. 기억난다. 가게 주인은 18세기에 제작된 화려하고 고급스러운 화장대를 보여주었다. 거울과 숨은 서랍이 달린 화장대는 반질반질하게 공들여 윤을 내어 마치 체리나무 재질이 부르르 떨리는 것처럼 보였다. 나는 그 자리에 서서 살까 말까 하고 곰곰이 생각하다가 주인에게 말했다. 당신 말이 맞아요. 아주 아름다워요.
이런 물건은 처음 봐요. 하지만 이렇게 화려한 화장대가 정말로 필요한 건 아니네요. 그가 고고한 척 숨을 내쉬더니 대답했다. 부인, 이곳은 필요해서 물건을 사는 분들이 오는 곳이 아닙니다. 이 물건은 향유되어야 하는 진기품들이죠. 그 말을 듣고 정말 그렇네. 그럼 난 필요한 걸 파는 가게에 가야겠네. 내가 진짜 찾고 있는 건 벽난로에 쓸 도구들이니까 라고 생각했다. 나는 화장대가 필요하지도 않았을 뿐더러 그걸 놓을 공간도 없었다. 앤티크 가게 주인의 말에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니었다. 그저 소중히 여기고 즐겨야 할 물건들이 이 세상에는 분명히 있다. 하지만 나는 분수에 넘치는 소비를 하지 않을 때 모든 것을 훨씬 더 잘 즐길 수 있다는 것을 확실히 안다. 당신이 구매한 물건을 집으로 가져왔을 때 손톱만큼은 후회도 없고 열흘이 지난 후에는 처음 샀을 때보다도 더 기분이 좋다면 당신은 현명한 쇼핑을 한 것이다. 1988년에 나는 티파니에서 이 두 가지 다른 무늬의 자기시트를 앞에 두고 고민 중이었다. 이걸 살까? 아니면 저걸 살까? 계속 왔다 갔다 고민을 하고 있자니 나랑 같이 간 사람이 참다 못해 한마디 했다. 다 사면 되잖아요. 오프라는 다 살 수 있잖아요. 그때 머릿속에 떠오른 생각을 나는 지금도 기억한다. 어머나, 세상에나, 맞아. 다 살 수 있어. 난 이 두 가지를 다 살 수 있다고. 나는 마치 복권에 당첨된 양 매장 안을 바로 그 자리에서 껑충껑충 뛰기 시작했다. 그때 이후로 나는 쇼핑 후 욕을 수없이 당했다. 하지만 어떤 경험에서도 마음 챙김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기에 나는 들뜨지 않으려고 애쓴다. 노란색 스웨터를 사면 내 기분이 어떨까? 이에 대한 대답이 별 생각 없는데 라면 나는 스웨터를 매대에 다시 내려놓거나 그걸 받으면 기분이 좋아질 친구를 위해 산다. 예를 들면 게일이 그렇다. 사람들이 초콜릿을 좋아하는 것처럼 게일은 노란색을 좋아한다. 당신이 돈을 쓰는 방식이 당신이 누구이며 무엇을 좋아하는지 등의 당신에 대한 진실과 같은 선상에 있기를 바란다. 당신의 돈이 당신과 당신이 사랑하는 이들에게 기쁨을 가져다 주기를 바란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돈을 당신이 지닌 좋은 의도를 충족시키기 위한 강력한 도구로 잘 사용되기를 바란다. 여기까지 읽을게요. 잠재의식에 관한 책 읽을게요. 사업 성공을 위한 3단계. 미용실을 운영하는 젊은 여성이 있었다. 어느 날 어머니가 병에 걸렸고 집에서 어머니를 간호하느라 사업에 신경 쓸 겨를이 없었다. 그러자 그녀가 자리를 비운 동안 2명의 직원이 자금을 횡령했고 다시 미용실로 돌아와 보니 남은 건 빚뿐이었다. 그녀는 손해본 금액을 메우기 위해 다음 3단계를 따랐다. 먼저 주거래 은행 지점장이 계좌에 넣어놓은 돈이 많다고 축하하는 이미지를 5분 정도 상상했다. 그 다음에는 사업이 이렇게 잘 되다니 너무 뿌듯하구나. 훌륭한 고객을 두었네 라고 행복에 겨워 기분 좋게 말하는 어머니의 목소리를 3분에서 5분간 들었다. 마지막으로 잠들기 직전 다음과 같이 확언했다. 모든 사람에게 정성을 다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제 가게에 오는 모든 사람을 축복합니다. 3주도 채 되지 않아 미용실에는 사람이 넘치기 시작했다. 미용사를 추가로 고용해야 할 정도였다. 얼마 후 이 여성은 결혼했다. 남편은 결혼 선물로 2만 달러를 주었고 그 돈으로 사업을 확장하고 새로운 시설을 갖출 수 있었다. 2달러 규모의 기업을 이끈 비법. 애리조나주 피닉스에서 강의를 마치고 한 남성과 대화를 나눈 적이 있다. 그는 한 기업의 판매 담당자였는데 압박감과 부담감, 사내 정치에 시달려 신경쇠약에 걸리고 심장마비가 왔다고 한다. 건강을 완벽하게 회복한 후 사무실로 돌아왔을 때 그는 다음과 같이 행동했다. 매일 아침 사무실 문을 닫고 10에서 15분 동안 확언을 했다.
모든 직원에게 사랑과 평화, 선의를 베풉니다. 영적인 법과 질서가 나 자신과 이 사회, 회사 전체를 지배합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루도 거르지 않고 회사에 나갔다. 그는 육체적, 정신적으로 건강하고 행복해졌다. 회사 제품 판매를 늘릴 수 있고 홍보할 수 있는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계속해서 떠올랐다. 그 결과 생각했던 것보다 사업이 번창했다. 그는 승진해 임원 자리에 올랐고 2년 후에는 거대한 기업의 대표이사로 선출되어 엄청난 연봉을 받았다. 용서가 불을 불러오다. 크리스마스에 어떤 남성과 나눈 이야기다. 그는 20년 동안 부모와 연을 끊고 살았다. 모든 것은 오해에서 비롯되었다. 그는 부모님이 자기보다 형제에게 유산을 더 많이 물려주었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그는 부모님에게 화가 나 있었고 복수하고 싶어 했다.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던 날 가게에서 일하던 직원 2명이 이렇게 말했다. 모든 직원이 크리스마스에 부모님을 뵈러 고향에 내려가네요. 부모님이 살아계신 건 축복이에요. 세상에 크리스마스에 부모님을 뵈러 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저는 고아여서 부모님을 한 번도 뵌 적이 없거든요. 부모님이 계셨으면 좋겠어요. 좀 찡하다. 이 말을 듣자 마음이 찡했다. 부모님을 향해 품었던 분노와 적대감이 사르르 녹았다. 그래서 20년 만에 크리스마스 선물을 사들고 부모님을 뵈러 고향에 내려갔다. 부모님은 반가이 맞아주었고 상당한 액수 주식을 넘겨주었다. 형제가 뺏어갔다고 생각했던 몫보다 훨씬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잠깐만